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옛날 한마을에 동구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동구는 무뚝뚝하고 엄한 마치 호랑이 같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들 기동이가 작은 실수라도 할라치면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곧바로 매를 들거나 손찌검하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이놈아, 그따위로 해서 무슨 산에 구실을 하겠느냐? 다시 해봐라. 질질 짜지 말고 남자답게 꾹 참거라. 이 못난 놈, 그래서는 이 험한 세상에서 못 살아남는다. 동구가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래 동구는 감정을 표현하는 법이 서툰 데다가 아내와 일찍 사별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다 보니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에 사로잡혀 훈육이 거칠어진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지나치게 엄격한 동구를 보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에구, 저거 아들이 숨이 막혀서 살겠어? 그러게 말여, 아주 애잡겠네, 잡겠어. 집안에 어미가 없어서 그려. 기동이만 보면 안쓰러워 죽겠네. 동구는 마을 사람들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동구가 바라는 것은 오로지 아들 기동이가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라도 아주 의젓한 사내가 되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허나 동구의 바램과 달리 기동이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만 깊게 쌓여만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동구는 점점 늙어갔고 나이가 들면서 정신마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가장 힘세고 총명했던 동구였지만 차츰 기억이 희미해지며 노망이 들고 말았었습니다. 요즘 말로 치매에 걸린 것이지요. 그래도 다 큰 기동이는 노망이 든 아버지 동구를 모시며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기동이는 혼기가 차 장가를 들어야 했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 중 누구 하나 기동이와 혼인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가난한 데다가 늙고 정신마저 흐려진 아버지를 뒷바라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혼산말을 넣어도 처가 될 만한 집에서는 고개를 흔들며 거절했습니다. 이에 기동이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기동이는 기어코 해서는 안 되는 결심을 하고 맙니다. 어느 깊은 밤, 기동이는 아버지를 업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섭기만 했던 아버지는 늙고 노쇠하여서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반면 기동이의 마음속은 죄책감으로 무거웠습니다. 점심은 언제 먹느냐? 밥은 먹었느냐? 아버지, 진지는 이미 잡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녁이에요. 그래? 그럼 장에 나가서 고기나 좀 사오너라. 기동이 좋아하는 양지머리로. 기동이는 순간 멈칫하고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씹어 삼키듯 대답하였습니다. 예, 아버지, 이 산 넘고 장 보러 갈게요. 그래, 그놈 기동이는 요즘 공부는 잘하느냐? 책은 좀 보드나? 농부가 뭔 공부입니까? 그리고 저 다 컸어요. 농사 짓고 있지요? 이놈아 공부를 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읽고 쓰고는 해야 남한테 안 속는다. 네 애비를 봐라. 저기 김첨지놈한테 속아서 바치고 뭐고 죄다 빼앗겼지 않았느냐? 예,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네 애미가 살아 있었으면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애미는 어디 갔느냐? 옥단이는 어디 있어? 장에 갔나? 어머니는 일찍 먼저 가셨잖아요. 아버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기동이는 갑자기 목이 메어서 뒷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등에 엎여 있던 봉수가 성을 내며 팔을 휘저었습니다. 아니야. 방금 전에 웃으면서 부엌에서 나를 부르더란 말이야. 노란 저고리 입고 곶감 내온다고 했어. 예, 아버지. 아마 잠깐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 기동아 너도 네 애미를 좀 닮았으면 좋겠는데.
애미가 머리도 좋고 참하고 착해. 너도 착하지. 그런데 못난 애비를 좀 닮아서 걱정이야. 잠깐 쉬고 계세요. 제가 깨워드릴게요. 우리 불쌍한 옥단이. 내 마누라 고생만 시키고 보냈어. 동구는 그렇게 아이처럼 칭얼거리다가 기동이의 등에서 잠들었습니다. 기동이는 그 사이 늙은 봉수를 깊은 산기슭의 외진 곳에 내려놓았습니다. 기동이는 아버지가 곤히 잠든 틈을 타 조심스레 발끝을 들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풀벌레 소리만 가득한 산기슭의 밤. 동구는 말없이 잠들어 있었고 기동이는 그 틈에 서둘러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떼기도 전에 등 뒤에서 허허 낮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구가 눈을 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동이냐? 기동이는 움찔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지. 장에 가는 길은 조심해서 가거라. 요즘은 산길에도 도적놈이 나온다더라. 밤길은 무서우니 꼭 낮이 되거든 내려가거라. 기동이는 대꾸 없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얇은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장에 들르면 그 조밥 말고 좀 찰진 쌀 사오너라. 어렸을 때 너를 잘 먹여야 했는데 그랬으면 이래 야위진 않았을 텐데. 아비가 못나서 늘 그게 마음에 걸린다. 기동이의 눈이 시큰해졌습니다. 가슴 어딘가를 뭉텅 잘라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토록 무섭기만 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비쩍 마른 손으로 자신을 걱정하며 부드럽게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동구는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꼭 좋은 계집 만나서 자식 낳고 너만은 나처럼 살지 마라. 알겠지? 기동이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을 따라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토록 원망했던 사람, 인생이 고단했던 모든 이유를 떠넘겼던 그 사람이 지금 이 어두운 산속, 이슬 내리는 돌바닥 위에 홀로 누워 아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기동이는 애써 등을 돌렸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보면 도망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른 목소리로 겨우 말을 뱉었습니다.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기동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산을 뛰어내려갔습니다. 풀숲을 헤치며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에 동구는 그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본 채 다시 눈을 감고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별이 수놓인 밤하늘 아래 그의 숨결은 점점 가늘어졌고 바람 소리마저 멎은 듯 산은 고요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산새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올 무렵 동구는 스르르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둠에냐? 기동아, 기동이 어멈. 기동이가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며 일어선 동구는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을 까마득히 잊은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허둥지둥 산길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어느새 풀밭에 앉아 나무가지로 흙장난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말이다 말. 요놈 봐라. 잘 달린다잉. 동구는 어느 틈에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솔가지로 만든 나무말을 달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시간이 흘러 배가 고팠고 기동이는 산속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간혹 아들 기동이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기도 하고 금세 까먹고 또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허기진 배를 부여잡 줄인 배를 달래려다 보니 발길이 어느새 그곳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바로 버려진 선앙당이었습니다. 이끼가 낀 돌무더기와 부서진 당집 기둥 사이 작은 나무 기둥 위엔 누군가 오래전에 걸어두었을 법한 색바랜 오방천이 바람에 너울거리고 있었습니다. 동구는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린 시절 이 선앙당에서 혼자 놀며
곶감 반쪽을 바쳤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처럼 배가 고프고 그때처럼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선앙할 몸, 나 좀 쉬었다 가겠소. 힘없는 몸을 이끌고 선앙당 안으로 들어간 동구는 그 자리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다 이내 숨결이 잦아들었습니다. 봉수는 그렇게 조용히, 아주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 순간 동구는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눈앞엔 숲도 선앙당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부옇고 환했습니다. 뿌연 안개처럼 고운 빛이 가득한 그곳엔 바람 소리도 없고 벌레 소리도 없었습니다. 헌데 이곳에서는 희뿌옇던 머릿속이 확 밝아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구는 수년 만에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곱고 단정한 차림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 저고리에 붉은 치마, 머리는 단정한 쪽진 머리. 눈매는 부드럽고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오냐 동구야. 오래 기다렸다. 그대는 누구시오? 어찌 내 이름을 아시오? 기억나지 않느냐? 네가 여기 이 선앙당에 와서 솔가지로 말을 만들고 흙으로 밥을 짓지 않았더냐.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 아끼고 아끼던 곶감 하나를 꺼내어 먹었지. 그럼에도 너는 그 귀중한 곶감을 반쪽씩 떼어내서 내게 바쳤지 않았느냐? 그 달콤한 곶감 덕분에 널 기억하고 있었단다. 동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린 시절 봄날 손에 쥐고 있던 말린 곶감의 감촉과 혼자 중얼거리며 흙밥을 짓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는 죽은 것이오? 그래 동구야. 너는 숨을 거두었다. 기동이 녀석은 잘 지내고 있어? 아들 걱정은 하지 말거라. 그 녀석은 마을로 돌아가서 참한 처자와 잘 결혼하였다. 시간이 벌써 그렇게 흘렀단 말이오? 이곳은 현세의 시간과는 조금 다르게 흐른단다. 벌써 5해는 넘겼지. 그렇구려. 그래도 참 다행이오. 내 탓에 아들내미가 결혼도 못하였거든. 나는 마지막까지 아들 인생의 걸림돌밖에 못 되었구려. 동구는 안심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헌데 동구야, 살아 돌아간다면 무엇이 가장 하고 싶으냐? 동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가에 고인 눈물을 훔치며 아이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맨날 혼내기만 했던 내 아들. 기동이에게 한 번만이라도 따뜻하게 말해주고 싶소. 나는 좋은 애비가 아니었소. 선앙 씨는 동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들어 그의 이마를 살며시 짚었습니다. 기특하구나. 그 마음을 이제서야 내어놓았구나. 그러자 갑자기 동구의 몸에서 환한 빛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굽었던 허리는 펴지고 거칠고 주름진 얼굴이 말끔히 젊어졌습니다. 어느새 동구는 그의 20살 무렵 모습으로 다시 서 있었습니다. 어깨는 넓고 허리는 단단했으며 눈빛은 청춘의 힘이 되살아 있었습니다. 봉수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며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이게 나요? 진짜 나란 말이오. 선앙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다시 가거라. 이번엔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보거라. 그 말과 함께 눈부신 빛이 동구를 감쌌습니다. 아타는 사이에 봉수는 몸이 부웅 떠올랐고 이내 아래로 추락하는 듯 하다가 끝도 없이 솟구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동구는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산속의 아침 햇살이 번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동구는 선앙당 앞에 자그마한 연못 옆에 있었습니다. 맑은 새벽 공기 속 다시 예전 청년 시절 모습의 동구가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동구는 연못가에 비춘
젊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얼굴을 더듬어 보니 주름지고 거칠었던 살결은 온데간데 없고 탄탄하고 팽팽한 젊은 살결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라는 말이냐? 이렇게 젊어졌다니? 동구는 기뻐하며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젊어졌을 뿐만 아니라 머릿속에 자욱했던 안개가 말끔하게 걷힌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온몸에 힘이 넘쳐났습니다. 힘차게 일어선 동구는 옆에 이끼가 잔뜩 낀 바위를 보았습니다. 이를 유심히 보던 봉수는 바위를 두 팔로 껴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배에 힘을 잔뜩 주고 힘껏 바위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가 번쩍 들리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젊을 적의 동구가 힘이 장사이기는 했어도 이런 바위를 들어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동구는 바위를 내려놓고 생겨난 괴력에 놀라워했습니다. 선왕신님이 내게 큰 복을 내려주셨구나. 동구는 꿈처럼 느껴졌던 기억을 되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선왕당에 다시금 절을 하며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동구는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붙인 채 한참을 선왕당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입을 꾹 다문 채 몇 번이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다 보니 이내 마음도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그래, 이 몸 다시 얻은 목숨이니 내 아들놈 기동이 그놈한테라도 조금은 보탬이 되어야지. 동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옷깃을 여미고 산 아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대해야 할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자신을 버렸던 그날의 기억도 생생했지만 이상하게도 동구는 기동이가 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든 자신이 더 미웠습니다. 그래서 봉수는 하나뿐인 아들인 기동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보태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동구는 산을 내려와서 마을 언저리에 도착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젊어진 동구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렴 늙은 노인네가 갑자기 젊어진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게다가 동구가 선왕당에서 다시 태어난 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랐습니다. 선왕신이 이르기를 기동이는 참한 처자와 결혼까지 하였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나가던 아낙네들이 동구를 힐끔거리며 수군댔습니다. 저 청년 어디서 왔대요? 거짓골인데 생긴 건 참 잘생겼네. 허리도 튼실하고 키도 훤칠하니 어디 옆마을에서 왔나? 아이고매 어디 우리 집에서 밥이라도 먹이고 잠이라도 재워주고 싶구만. 동구는 시선을 피하며 기동이를 찾기 위해 살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저 멀리 기동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동이의 눈가에는 주름살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동구가 더 젊어 보일 정도였습니다. 동구는 반가운 마음에 선뜻 다가가려다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서 뭐라고 설명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기동이는 동구를 반기지 않을지도 몰랐습니다. 동구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쩌면 동구는 기동이의 인생에 끼어들지 않는 것이 나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거운 동구의 마음과 달리 눈치 없이 뱃속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주 미친 듯이 배가 고픈 것입니다. 동구는 일단 끼니부터 해결하고 앞으로의 삶을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동구는 곧장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허나 지금 동구는 한 푼도 없는 빈털털이었습니다. 게다가 행색은 완전히 거짓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나이 동구는 여기서 포기할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이보시오, 주모. 염치 없으나 밥 한 술만 부탁드리겠소. 지금 가진 건 없으나 밥 먹고 일로 갚겠습니다. 주모는 동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생긴 것은 멀끔한 청년이 배가 고프다고 국어를 하니 이상하게 보였지요. 허나 다행히 주모는 매몰차게 동구를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려, 이렇게 정중히 부탁하는데 내칠 수는 없지. 그리 급하면 밥부터 드시게. 먹고 나서 내 빼지나 말게나. 그럼요. 저는 그런 막대어 먹은 놈은 아닙니다. 주모는 가마솥에서 끓이던 국과 고기 몇 점을 떠서 찬밥에 가득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동구가 앉은 탁자에 턱하니 올려놓았습니다. 주모는 마음씨가 착할 뿐만 아니라 통도 컸습니다. 동구는 꾸벅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곧바로 밥을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어찌나 맛있게 먹던지 주모는 주방에 들락날락하며 반찬을 더 가져다 주기 바빴습니다. 만나게 식사를 끝마친 동구는 주모에게 다시 한 번 더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만나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일단 뒷마당에 쌓인 비낭아리나 좀 씻어주시게. 그거 깨진 놈은 골라내고 멀쩡한 것만 햇빛에 말려놓게나. 끝나면 마당도 쓸고 닭장 앞에 쌓인 지푸라기도 좀 치워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 동구는 그 길로 소매를 걷어붙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항아리를 씻을 땐 깨진 데가 없는지 손끝으로 하나하나 두드려가며 정성껏 살폈고 비지를 할 땐 주모가 말도 하기 전에 먼지 구석구석까지 쓸어냈습니다. 지푸라기를 치우고 나서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주모는 안에서 그 모습을 슬쩍 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청년, 보통 성실한 게 아니네. 그러더니 이내 뒷마당으로 얼굴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자자, 일꾼 양반. 이제 마지막으로 장작 좀 패주시게. 그거 패면 오늘 일은 그만해도 되니께. 얼마나 패면 되겠습니까? 저기 쌓인 것만 패주면 돼. 대충 반나절은 걸릴 테니 천천히 하시게. 그러나 동구는 천천히 하라는 말도 듣지 않은 듯 벌써 도끼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굵은 통나무를 하나 쿵 내려놓더니 온몸을 비틀어 힘껏 도끼를 내리쳤습니다. 도끼는 나무 속을 찢듯이 들어갔고 단숨에 통나무가 두 동강 났습니다. 주모는 깜짝 놀라 눈을 휘둥그레 뜨고 말았습니다. 어이쿠야, 저게 무슨 소리람? 벼락 떨어지는 줄 알았네. 얻어맞은 나무들은 얄짤없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동구는 도끼를 한 번도 허치지 않았고 팔은 줄곧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나무들이 알아서 갈라지는 듯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어느새 마당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장작 더미가 높게 쌓였습니다. 아직 한나절도 되지 않았건만 주모가 시킨 일은 모두 끝나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꾼이 다 있나? 이복의 청년, 이름이 뭐라 했던가? 동구는 잠시 머무시다가 곧 입을 열었습니다. 봉수라 하오. 어디 잘 곳은 있나? 없습니다. 그래, 뭐 사연이 있겠는데? 어디 갈 곳 없으면 여관방 하나 비어 있으니 거기서 머물면서 내일 좀 도와주지 않겠어? 봉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동구는 봉수라는 이름으로 주막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부지런하고 말수적은 청년 봉수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열심히 일하여 주모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막을 찾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슬슬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들었나? 주막에 괴력의 청년이 들어왔다는데. 장작을 순식간에 산처럼 쌓아놓았다더라. 힘께나 쓰는 모양이야. 그것뿐이요? 뭐 무거운 거 와도 그냥 잡아다가 힘 한번 주면 번쩍 들어불어. 아니 저번에는 말여 소가 밭을 갈다가 구덩이에 빠져서 낑낑거렸거든. 그런데 그걸 그 치가 와서 소째로 들어버리는겨. 이름이 뭐라든가?
사람일 봉수, 봉수라고 하더만. 그리하여 봉수는 정체를 숨기고 조용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 즈음 기동이는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선 연일 폭염이 이어졌고 밭의 줄물은 바닥을 드러내기 일쑤였습니다. 급기야 인근 호수에서 물기를 끌어오자는 제안이 나왔고 기동이도 당연히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물길이 이웃 마을을 지나쳐야 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웃 마을은 들끓듯이 반발했습니다. 뭐야? 지들 밭에 물 준다고? 우리 물길을 막 열겠다고? 어림없지. 우리도 요즘 물이 귀한데 지들이 우리 물을 다 쓸 셈이요? 그러더니 이웃 마을과의 말다툼은 곧 주먹질로 번졌고 양쪽 청년들 사이엔 패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서로 눈과 이마가 터지고 팔다리가 부러지는 등 아주 양쪽 마을이 병자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급기야 사또가 끼어들어서 중재에 나서야 했지요. 이놈들아, 그렇게 싸움질만 해서야 되겠느냐? 양쪽 다 죽자고 덤비는 꼴이지 않느냐? 그만두라고 줄다리기로 승부를 보도록 하거라. 3번 시합하여 2번 이긴 마을이 물기를 쓰는 걸로 하겠다. 내가 직접 지켜볼 테니 그 누구도 시비 걸지 말거라. 진 쪽은 깨끗이 승복하도록 하여라. 마을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첫 줄다리기 시합날이 도래했습니다. 양쪽 마을의 청년들이 결집하고 북과 증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기동이도 손에 동아줄을 감으며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이웃 마을에서 생전 처음 보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웬 덩치 두어 사람은 합친 듯한 장정이 있는 겁니다. 양팔뚝은 근육으로 불끈거렸고 소처럼 콧김을 씩씩 뿜고 있는 것이 보기만 해도 기가 팍 죽어버렸습니다. 허나 줄다리기 시합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기동인의 마을 청년들은 힘껏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웬걸? 아주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보니까 맨 앞에 선 장정은 태연한 표정으로 기동인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식하고 웃더니 단번에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기동인의 마을 사람들이 고구마 줄기 뽑히듯 단숨에 와르르 무너지지 뭡니까? 이게 뭐요? 저기 저 사람은 생전 처음 보는 양반인데 저쪽 마을 사람 맞는 거요? 옳소. 이거 반칙 아니오? 화가 난 기동인의 사람들은 사또에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허나 사또는 엄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패배하였으면 결과에 승복하라. 사또가 이렇게 결단을 내리니 기동인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다들 풀이 죽어서 돌아가야 했지요. 그리고 이웃 마을의 그 장사의 정체를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이지 들어도 어처구니가 없지 뭡니까? 한양에서 이름난 천하장사란다. 이웃 마을에 팔촌 친척이 있다더만. 그러니 자기네 마을 사람이 아니고 뭐냐고 하던데. 그게 말이 되냐? 저건 사기 아니냐? 소용없어. 원님이 문제없다고 하시니 우리 같은 놈들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기동이와 마을 청년들은 축 늘어진 어깨로 우물가에 앉아 입맛만 다실 뿐이었습니다. 그때 청년 하나가 투덜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도 뭐 저 이웃 마을처럼 어디 천하장사 하나 끌어와야 되는 거 아니오? 끌어오긴 뭘 끌어와.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 어디 있다고? 아, 있지. 그 뭐냐, 주막에 새로 들어온 그 청년. 이름이 봉수였나? 봉수? 그 장작 패던 친구 말이지? 그 친구 진짜 힘 장사더라고. 그래, 그 친구라면 혹시나 정말 가능할지도 모르겠어. 기동이는 곧장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막 뒤뜰에 나무찜을 옮기고 있던 봉수는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선 사람, 바로 기동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본 봉수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억지로 눈길을 피하며 나무를 정리했습니다. 혹시 봉수 형님 되시죠? 그래,
나요? 무슨 일인가? 실은 제가 사는 마을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줄다리기 시합을 하는데 졌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천하장사까지 끌어와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봉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이 청년이 자신을 버렸던 바로 그 아들이란 사실. 헌데 지금은 되려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봉수는 당연히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거 참 묘한 인연이군요. 좋소. 도와드리지요. 정말입니까? 하긴 일하시는 거 보니 기골도 장대하신데. 헌데 말입니다. 혹시 정말 그렇게 힘이 세십니까? 괜한 기대를 하면 안 돼서 말이지요. 봉수는 말없이 주막 뒷마당 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마을 사람들도 손을 못 댄 오래된 고목나무 한 그루가 길목을 막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그 자리에 있던 고목. 뿌리는 바위 틈을 타고 깊이 뻗어 있어 소 4마리를 걸어도 꿈쩍하지 않던 골칫거리였습니다. 봉수는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리고는 두 팔로 굵은 줄기를 감쌌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쉰 봉수는 단숨에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그러자 고목 아래서 땅이 울리더니 거대한 뿌리줄기가 뻗어나오며 흙먼지가 솟았습니다. 봉수는 고목을 뿌리째 뽑아들고 마당 한가운데에 쿵 내려놓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야, 저 고목 소 4마리가 달라붙어도 못 뽑던 거 아니요? 진짜네. 진짜 괴력이다. 기동이도 입을 반쯤 벌리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봉수는 바닥에 고목을 세워두고 씩 웃었습니다. 줄 하나쯤 당기는 데야. 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아뇨, 이 정도면 충분하지요. 그렇게 정체불명의 괴력 청년 봉수는 줄다리기 시합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두 번째 시합날. 마을 사람들은 앞선 패배로 꺾였던 기세를 되찾고 다시 모였습니다. 북과 징이 울리고 양쪽 마을의 청년들이 동아줄을 움켜쥐는 가운데 맨 앞자리에 선 것은 기동이와 봉수였습니다. 그리고 줄다리기 시작을 알리는 북이 울렸습니다. 기동인의 마을 청년들이 일제히 줄을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봉수는 조금도 힘을 쓰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단단히 서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굵은 동아줄이 매여 있었지만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형님, 지금은 힘을. 아직이요. 잠깐만 기다리시오. 반면 저쪽 마을의 천하장사는 이마에 핏대를 세우며 줄을 박박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르고 이도 악문 채 헉헉거리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줄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이래? 저놈들, 돌이라도 박았나? 천하장사는 저번 시합처럼 쉽게 밀어붙일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이번엔 줄이 통 고정된 듯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는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고 결국 체력이 서서히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봉수가 동아줄을 움켜쥐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 이제 갑니다. 그리고는 두 다리를 벌리고 허리를 낮추고 팔에 힘을 실었습니다. 봉수가 줄을 힘껏 잡아당기자 이웃 마을 청년들이 한꺼번에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천하장사도 중심을 잃고 줄에 끌려가더니 머리가 땅에 닿을 듯 고꾸라졌습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친 듯 이웃 마을 선수들이 줄줄이 땅바닥을 굴렀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봉수와 기동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북을 두드렸고 누군가는 떡을 날랐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승부에서 당당하게 승리한 기동인의 마을은 저녁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 한켠 봉수와 기동은 나란히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나누었습니다. 기동은 술 기운이 조금 올라온 듯 웃고 있었지만
이내 눈빛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봉수 형님. 저 곧 아이가 태어납니다. 봉수는 기동이의 고백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손자라니. 결코 손자를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말입니다. 그게 정말이더냐? 아이고, 축하드릴 일이로구나. 근데 자꾸 걱정이 됩니다. 과연 제가 그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당연히 좋은 아비가 되지. 아니요, 저는 천하의 몹쓸 놈입니다. 저는 결코 좋은 놈이 아닙니다요. 기동이는 그러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러냈습니다.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다른 이들은 무슨 일이냐고 물을 정도였지요. 이에 봉수는 기동이가 많이 취한 것 같다며 얼버무리고 사람들을 물러냈습니다. 그리고 기동이를 번쩍 들어 업고 방에 눕혀주었답니다. 기동아, 너는 네 애비 같은 못난 애비가 아니다.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말거라. 봉수는 잠든 기동이에게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기동이는 한결 편해진 표정으로 깊게 잠에 들었습니다. 한편 그날 밤 이웃 마을의 사내 몇이 주막 뒷마당으로 몰래 찾아왔습니다. 고요한 달빛 아래 봉수는 장작더미에 앉아 조용히 막걸리 한 사발을 들고 있었지요. 저 봉수 형님이시오? 니신데 이 늦은 밤에 찾아왔소? 사내는 괜히 싱긋 웃으며 앞에 앉더니 품속에서 꾸러미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꾸러미 안에는 묵직한 엽전 한 뭉치가 들어 있었지요. 저기 건너편 마을에서 왔수다. 다름 아니라 오늘 봉수 형님을 보니까 힘이 아주 어마어마하더만요. 그 위용에 감탄해서 그냥 좀 친해지고자 이래 찾아왔습니다. 친해지자면서 돈은 뭐요? 아니 형님이 내일 좀만 힘을 빼주시면 좋겠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서로 피 안 보고 좋지 않겠소? 보아하니 여기 마을 사람도 아니잖소? 아니요. 봉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사발을 땅에 내려놓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사내의 멱살을 휘어잡고 당겼습니다. 이놈아, 내가 돈 몇 푼의 양심을 팔 사람으로 보이더냐? 아니. 싫으면 싫은 거지 왜 화를 내시오? 썩어져라. 다음번엔 가만히 있지 않겠으니. 겁을 먹은 사내들은 줄행랑을 쳤습니다. 봉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말없이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전날 밤에 봉수를 회유하려고 한 사내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하였지요. 우리가 정말 죄송했소이다. 형님, 지난번엔 우리가 철없었어. 오늘은 그냥 진심으로 사과 겸 술 한잔 드리려 온 것뿐이요. 됐소. 그래도 죄를 뉘우쳤으니 내 사과는 받겠소이다. 사내이, 고맙소. 역시 사내대장부답구만. 여기 사과의 술을 한 잔 올리겠소. 사내들은 그러면서 먼저 잔을 들이켰고 봉수도 경계심을 조금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봉수는 사지를 받아들이며 술을 마셨지요. 허나 이는 이웃마을 사람들의 함정이었습니다. 사실 봉수의 술에는 힘이 빠지는 독초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봉수는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몸이 이상했습니다. 손끝에 감각이 없고 팔과 다리가 말뚝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봉수는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보려 했지만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정신은 멀쩡한데 온몸의 근육이 마치 잠든 것처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고 기동이가 들어왔습니다. 기동이는 봉수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봉수 형님, 이게 어찌된 일이십니까? 병이라도 났습니까? 아마도 어젯밤 그놈들이 무슨 수를 쓴 모양이야. 몸이 말을 안 들어. 내가 이래서야. 시합은 어찌? 봉수가 그리 말하자 기동이가 봉수를 부축했습니다. 봉수는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여
흐느적거릴 뿐이었죠. 이를 보던 기동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봉수가 없으면 절대로 줄다리기 승부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허나 기동이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괜찮습니다. 이미 형님은 할 만큼 하셨습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이대로 가면 질 것이 뻔하오. 아니요, 형님. 질 수 없습니다.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질 수 없단 말입니다. 기동이는 발작적으로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이에 봉수는 당황하며 두 눈을 껌뻑여셨죠. 그러자 기동이가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천하의 몹쓸 개잡놈입니다. 나이든 아버지를, 그토록 나를 위해 애쓴 아버지를 산에다 버린 놈입니다. 사실 억하심정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모질고 엄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아들 된 놈이 그래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기동이는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며 단 하루도 그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돌아오는 길, 바보같이 엉엉 울었지만 이미 늦었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 못난 놈이 이제 곧 아들을 봅니다. 그 아이만은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번 줄다리기라도 꼭 이겨서 아이에게 떳떳한 아비가 되고 싶었습니다. 말을 마친 기동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봉수에 굳어있던 손끝이 다시 꿈틀했습니다. 심장 어딘가가 후끈 달아오르며 온몸의 혈관이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봉수는 이불을 걷어내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형님! 그래. 그래야지. 적어도 지 자식 앞에서는 당당한 애비가 되어야지. 기동은 눈이 휘둥그레졌고 봉수는 천천히 그러나 또렷한 눈빛으로 기동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자. 시합장까지 모시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힘을 되찾은 봉수는 기동이의 부축을 받아 시합장으로 향했습니다. 결승 시합이 벌어지는 들판. 이미 북소리는 울렸고 이웃 마을은 두 번째 승리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봉수 형님이 안 보여. 어떡하지? 이거 진짜 큰일 아니야? 그때 들판 끝에서 누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동이의 어깨에 기대어 그러나 제 발로 분명히 걷고 있는 사람. 바로 봉수였습니다. 봉수 형님이 오셨다. 봉수 형님이 돌아오셨어. 사람들은 환호했고 이웃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질려버렸습니다. 분명 독초를 타서 무력화시켰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돌아오다니요. 봉수는 줄 앞에 섰습니다. 사실 아직도 몸에 독소가 남아서 손발끝이 저릿저릿했습니다. 그러나 봉수는 여기서 무너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북이 울렸습니다. 시합이 시작되었고 양쪽의 줄이 팽팽히 당겨졌습니다. 천하장사는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이번에도 쉽사리 뽑히지 않았습니다. 허나 역시나 상대는 힘이 다소 쇠약해져 있어서 해볼 만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봉수는 이를 악물고 허리를 낮추고 바닥을 디디며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기동이도 다른 청년들과 하나가 되어 힘을 모았습니다. 이윽고 함성과 함께 상대편 청년들이 하나둘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천하장사까지 중심을 잃고 무릎을 꿇었고 줄은 기동인의 마을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침내 기동인의 마을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북이 쾅쾅 울려 퍼지고 하늘에는 모처럼의 함성이 터졌습니다. 기동이와 마을 사람들은 서로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동이도 봉수에게 달려가 두 팔을 벌려 안았습니다. 형님, 봉수 형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합니까? 봉수는 헐떡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동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반드시 좋은 아비가 되어주게. 나처럼 아들에게 모질게 굴지 말고 말일세. 순간 기동이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활짝 웃는 봉수의 얼굴을 유심히 보는데
이럴 수가, 자기가 아는 누군가와 너무나도 닮은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걸 몰랐다니. 이것을 어떻게 몰랐다는 말입니까? 기동이는 넋이 나간 듯 봉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아버지? 봉수는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엔 다 말하지 못할 세월이, 다 담지 못한 사랑이 실려 있었습니다. 기동은 그제서야 자신의 앞에 있는 이 청년이 바로 자기가 버린 아버지 봉수임을 깨달았습니다. 허나 봉수는 이미 군중들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은 결코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발걸음이 힘찼으며 허리는 꼿꼿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요. 기동이는 필사적으로 그 이름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군중들 속으로 스며든 봉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은 마치 지난 세월을 모두 내려놓고 이제 막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나가는 듯 당당했습니다. 그날 이후 봉수는 마을에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누군가는 장터에서 그의 모습을 보았다고 했고, 누군가는 험한 산골에서, 외딴 바닷가에서, 심지어는 도적들을 혼내주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력의 장사, 봉수라 불렀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며 힘없는 이들을 도와주는 협객으로 추앙했습니다. 그리고 기동이는 마침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말처럼 아들에게는 누구보다 다정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고 기동이의 가정은 항상 화목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기동이는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말없이 웃곤 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더 이상 원망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날 줄다리 기장에서 홀연히 나타나 마을을 구해준 영웅인 청년 아버지의 미소가 아련히 떠오를 뿐이었습니다. 효경에서는 입신행도 양명어웃에 이현부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을 세우고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드날려 부모를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로 부모에 대한 최고의 효는 자신이 훌륭하게 되는 것이지요. 기동이도 아버지에 대한 불효를 마침내 용서받고 훌륭한 사내로 거듭나 자신의 아들에게도 그 진정한 효의 의미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